자, 홉스 5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이성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도구적 이성 능력이에요. 이게 영국 정치, 영미계통의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도구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전쟁 상태에 사는 것과 문명 상태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전쟁 상태에 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게 자유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으니까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문명 상태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진 못하지만 내가 최소한 죽지는 않아.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자유를 부리면서 살겠냐, 자유를 행사하면서 살겠냐, 아니면 자유로울 약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생명을 보호하겠냐라고 했을 때의 이 양쪽을 비교했을 때 아니야, 그냥 난 죽지 않고 자유를 약간 좀 제한받고 살겠어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도구적 이성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국가를 만드는데 계약에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전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국가라고 하는 건 계약의 존재가 아니에요. 합의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국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하고 B는 합의를 했어. 그래서 뭐 세금도 내고 신호등도 위반 안 하고 뭐 차선도 지켜. 근데 이 C라는 놈이 세금도 안 내고 신호등도 위반하고 지 멋대로 해. 이럴 때는 A하고 B가 C하고의 관계, A하고 B는 문명 상태로 들어온 거죠. 국가 상태로. 그런데 이 C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뭐 마음대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고 뺏고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 내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행사하고 있어. 그리고 B도 그렇게. 그러면 나하고 B의 관계는 하나의 굿 시티즌으로 관계가 상호 호혜적으로 결정되지만 C는 안 그래.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하나의 국민으로서 무슨 법적인 대우를 할 필요 없어. 그땐 다시 그냥 무법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토믹하다는 게 중요해요. 어토믹 인디비주얼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한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사회 계약을 맺어서 국가의 시민으로 살기를 바랬어. 근데 나는 별로 이 나라 국가에 무슨 사회 계약 맺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나는 이 국가의 국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토믹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양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또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성적,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는 합리적 계산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은 이기주의, 에고이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개별자들이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법을 지키고 이 국민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집단성이라든가 아니면 유교 정치에서의 어떤 가문, 어떤 연대 그런 거 집단성과 좀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에 아직도 어토믹 인디비주얼, 원자적 개인주의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정치 같은 거 하면 무슨 투표 때 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그럼 지역부터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호남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아니면 무슨 충청도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학교 어디 나왔어? 정 안 되면 밑으로 가면 저 사람 우리 문중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전형적으로 내 개인으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가치 판단과 선택을 어떤 집단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 홉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자유주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14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생존권, 기본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 건설, 국가를 만들어내고 그 국가의 명령에 합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국가가 나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날 보고 전쟁터에 나가래.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전쟁터에 나오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나가도 돼요. 적어도 홉스적인 이 자유주의 정치관에 의하면 국가가 너 전쟁터에 나가 싸워 라고 했을 때 전 나가기 싫은데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건 저항권이죠. 왜? 내가 계약을 맺을 때, 국가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내 생명을 보호해달라고는 전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권이에요. 근데 국가가 내 기본권을 무시해서 막 전쟁터에 밀어낸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병역 대체제를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과거의 시대에는 뭐 국가가 가려는데 네가 뭐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애국심을 많이 들먹였죠. 네가 뭐 국가를 사랑 안 하느냐? 네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국심을 들먹이면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라. 군복무를 해라. 요거는 나중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해겔에 해당됩니다. 해겔은 국가의 명령을 절대 인륜 이상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생명권보다는 집단주의 정책,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가 절대정밀 위기에 있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럼 나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나중에 이제 쭉 지나가면서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들의 이 차이를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해요. 다 자유주의 정치 철학으로 뭉뚱그리지만 사실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자, 그리고 이 책으로 어딜 가냐면 중요한 게 이제 어디냐면 15장에 그 밖의 자연법에 대하여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어디 제 책으로 248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 페이지 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태도의 정의와 행위의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우선 태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읽겠습니다. 태도에 있어서의 부정은 침해하고자 하는 경향이거나 성향이다. 그것은 행위로 옮겨지기 전부터 또한 침해된 어떤 개인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부정이다. 그러나 행위의 부정은 침해된 개인을 즉 신앙이 맺어진 자를 상정한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악행에 대한 얘기죠. 인간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악행에 대한 얘기. 그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액션,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액션을 얘기하는 거 잠깐 부연 설명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고 태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동기에 의한 걸 설명하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내적인 동기까지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밑에 뭐가 돼 있냐면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라는 말을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5장에서 보면 산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산술적 정의는 똑같은 것을 같게 나누는 것이고 분배적 정의는 다른 것을 다르게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읽어봅시다. 행위의 정의는 저작자들에 의해 교환적인 것과 분배적인 것으로 나누신다. 그렇죠. 행위라고 하는 건 교환적인 것과 분배적.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 산술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죠. 그런데 전자, 산술적 정의, 교환적 정의, 산술적 정의는 산술적 비례 그리고 후자는 기하학적 비례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환적인 것을 계약된 사물의 가치의 동등성에 그리고 분배적인 것을 동등한 가치, 인간들에 의한 동등한 이익에 분배를 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계약된 사물의 가치,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적인 것은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누는 거니까 똑같은 수학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나 그가 평가한 것보다 많은 것을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부정인 것 같다. 여기까지 아리스토텔 얘기예요. 계약된 모든 사물의 가치는 계약자의 욕구에 의해 측정된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수학적 정의, 교환적 정의는 인정을 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 다음이 나와요. 분배적 정의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분배적 정의는 재정권을 가지는 자의 정의다. 재정권이라는 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 딱딱딱 재판관 일 하는 정의다. 즉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를 재정자로 삼은 사람들에 의해 믿어지기 때문에 그가 만일 그에 대한 신뢰를 이행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몫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이것은 정말 정당한 분배이며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형평이며 그것은 또한 자연법으로 다음 적당한 것에 논의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사람이 홉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정권을 가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재판관의 성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홉스는 이 이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산술적 정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의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교환만 중요한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이 못 살건 잘 살건 이건 이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분배적 정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균형을 잡게 되면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번 사람은 그 많이 번 것을 갖고 돈을 많이 못 번 사람은 그냥 네 잘못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토마스 홉스가 규정하고 있던 정의론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것도 근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죠.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